안녕하세요, 어머님들. 안녕하세요. 네, 여기 HS학원 초중등부 원장 김민경입니다. 우리는 언제나처럼 이렇게 세미나 한다 하면 너무 시간을 잘 지키시고, 또 지난번에 2주 전에 같은 주제로 세미나를 했었는데 제가 문자에도 썼지만 오신 것도 약속을 잘 지키고 가실 때도 의자 정리를 싹 다 해놓으셔가지고 저희가 교실 너무 깨끗하게 세팅은 그대로. 그래서 이런 어머님들, 학부모님들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바르게 자라는구나. 다시 한번 진짜 뼈저리게 깨달으면서 더 잘 가르쳐야겠다, 더 열심히 사랑을 퍼부어야겠다 생각했고요. 오늘 또 2주 전에 했던 내용이 비슷한데 2주 전에 이제 들었던 학부모님도 계실 텐데 그때 사실 들었는데 우와 하다가 집에 가니까 스멀스멀 기억이 잘 안 나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다시 들으면서 다시 한번 반복이 되실 거고, 그리고 실제로 작년까지 현 고등학교 교사로 되셨었고 지금 저희 외대 HS 군원들을 다 전국 브랜치를 돌아다니면서 바쁘게 하고 계셔서 입술 다 터지셨는데도 우리의 호응에 따라서 그 약간 오픈 레코드인 것도 모두 다 꺼내시는, 그래서 사모님도 고등학교 고3 다니세요. 그래서 정보가 무진장 많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들어주시고요.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요. 해주시고 저기 계신 우리 중고등부 맡고 계시는 본지처 원장님이시죠.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잘 키우고 중학교 때 기본 잘 다지면 상위권으로 극상위가 갈수록 저희 본티처가 그쵸? 스카이를 보낼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리고 여기 오시는 우리 어머니 다들 우리 스카이 목표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마인드 가지고 열심히 한번 우리 명사 이진우 팀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중랑 신내를 위한 영어 입시 연결고리 설명회를 담당하게 된 이진우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불 조금만 켜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 여기만 제가 오늘 중랑 신내 라는 이름과 그다음에 영어와 입시 연결고리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설명회를 하게 된 이유를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리면, 중간 신내 지역에 대해서 중고등학교 여기 HS 어학원에서 다루는 중고등학교를 좀 사전에 원장님을 통해서 제가 좀 건너를 들었거든요. 그 지역의 중고등학교의 통계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효과가 크다라고 생각을 해서 중랑 신내라는 이름을 붙인 거고요. 그 다음에 영어와 입시 연결고리라는 이름을 지은 이유는 이거 이제 제가 이름을 좀 지어본 건데, 영어를 공부하는 게 결국에는 입시로 수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초등학교에서 배우다가 중고등학교로 가면 갈수록. 근데 이 영어라는 영어라는 공부가 어떻게 입시와 상관관계가 발생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점을 잡고 있지 않으면 많이 헤매거든요, 학생들이.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관점을 좀 지니면서 우리가 아이들을 지도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또 제가 한번 만들어본 문장인데요. The present will be the present for those present. 이게 뭐냐면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이 이 순간이 좀 선물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좀 간단하게 글을 하나 써본 게 있는데요. 여기 대부분 초등학교, 중학교 맞으시죠? 그 자녀분들이. 지금 이 순간 이거를 꼭 알아야 하는 그 이유는요. 실제 제가 중고등학교 교사를 한 10여 년간 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이제 3월 모의고사 1학년 1학기 1회고사를 치르고 나면 대부분 원하는 성적이 나오지를 않아요.
이거는 그 학생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이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지역도 제가 원장님을 통해서 듣기로는 대부분 다 이제 특히 서울권의 상위권 대학을 지망한다고 들었어요. 근데 어느 지역을 가나 다 그걸 지망하는데 특히 여기가 더 그거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거죠. 그런데 제가 고3 담임, 고2 담임, 뭐 진로 진학교사도 다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학생들을 상담을 해보면서 느낀 점은 고등학교 와가지고 뭐를 해보려고 할 때 이게 정말 구조적으로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입시가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이 겪었던 입시랑은 아예 다른 입시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 다 대부분 90년대 후반 학번분들 많으시죠? 맞나요? 제 네. 공공세들일걸요? 2000년대 학번분도 계신가요? 네. 거기까지도 포함해가지고 그때 시절이 수능 100% 정시로 가던 시절이었어요. 6차 교육과정이었고요. 7차 교육과정이 2005학년도부터 7차 교육과정이고 지금의 수능은 그러니까 지금의 입시는 이제 고착화되어 있거든요. 재학생들은 수시로 진학을 해야 하고 재수생들이 이제 정시로 가는 입시로 이게 이제 고착화된 상황인데 재학생들이 이제 수시로 간다고 하면은 필연적으로 반드시 잘 받아야 하는 게 내신이잖아요. 근데 올해부터 물론 바뀌긴 하지만 지금까지는 9등급 체계였잖아요. 9등급 체계라고 봤을 때 상위권, 그러니까 서울 소재 이름 들어본 학교들 가려면 최소 2등급을 맞아야 돼요. 2등급이 누적 백분위가 11% 안에 들어야 하거든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이 10명 중에 9명이 원하는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의 잘못이 아니에요. 구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구조가. 그리고 특히 첫 시험. 이건 저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모든 가르치는 교사들 지금 뭐 사교육 쪽에서 이런 설명회를 하시는 분들도 다 같이 생각하시는 거지만 첫 시험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 이제 얼마 안 남았죠. 3월 모의고사하고 첫 중간고사 보고 나면 사실상 결판이 나버려요. 그러니까 내신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이게 예전에 90년대, 2000년대 초반 입시랑 가장 다른 점이에요. 예전 입시는 고등학교 가서 1, 2, 3학년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수능으로 대학을 잘 가야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 입시는 굉장히 저연령화돼 있어요. 준비해야 하는 시기 자체가. 그래서 굉장히 밑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신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게 첫 시험에서 딱 예를 들어서 3등급을 맞으려면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열심히 해서 2등급 가야지 생각하겠죠? 2등급 맞으려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열심히 해서 1등급 가야지 생각하겠죠? 1등급 맞으면 절대 내려오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신이 변화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내신 변화시킨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건 구조의 문제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부모님들이 이런 설명회를 들으러 오실 때 정보를 얻고 싶어서 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정보는 사실 인터넷에 보면 다 나와 있는 정보일 거예요. 근데 제가 설명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이 정보를 가지고 함의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 자녀가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겠구나 이거를 아는 게 훨씬 중요해요. 왜냐면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거든요. 얼마든지. 오늘 오신 분들이라면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한 발 확실히 앞서시는 게 맞아요. 일단 인식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저도 실제 가르친 경험을 봤을 때는 고등학교 성적표 보면 첫 시험과 첫 모의고사 성적 보면 얘 어디 갈지 보여요. 저만 보이는 게 아니고요. 저 원장님도 다 보이신다고 했어요. 제가 항상 이런 설명회 할 때 저는 3시간 일치고 3시간에서 4시간 가까이 일치고 오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원장님과 충분히 대화를 나눠요. 여기 계신 원장님이 저보다 더 잘 보세요. 그리고 완전히 보이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믿고 맡기셔도 되고요.
이럴 때 박수가 한번 없나? 저는 이제 뒷받침해주는 사람이고 여기 원장님들 이걸 완전히 다 보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매년 입시를 치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가르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요, 매년 수능을 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선수로 비유를 하면요, 10년차, 20년차 풀타임을 계속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학생은 당연히 루키죠. 한 번도 자기가 시즌을 치러본 적이 없어요. 누가 더 잘할까요? 당연히 10년차, 20년차 한 사람이 잘 알죠. 그러니까 이게 마음속에 깊이 박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학교에서 이제 있을 때 보면 학생들의 그 선호하는 대학이 한 40개 정도가 제 마음속 깊이 박혀 있어요.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어요. 약간 서열화 느낌이 있어서. 하지만 정말 딱 보여요. 이 학생들이 어디를 강력하게 원하는지. 너무나 당연하지만 서울. 무조건 서울을 원하고요. 서울에서도 정시 40% 이상 뽑는다고 하는 소위 상위권 한 10몇 개 대학. 여기를 아주 강력하게 원해요, 학생들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학생들은 처음 시즌을 치르는데 자기의 심각성을 한 2학년 정도에 아는 경우가 많고요. 더 문제는 뭐냐면 학부모님들이 원서 접수할 때 이게 진짜 심각하구나를 아는 경우가 많아요. 답 안 나오거든요. 그때는. 그러니까 암이 한 90% 진행이 되는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그 암이 90% 진행됐을 때 의사가 내릴 수 있는 처방이 뭐가 있을까요? 기다려야 한다는 거겠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떻게 하기가 애매해요. 그래서 저는 영어와 입시 연결고리 하면 오해가 제일 많은 게 이거 고등학생이 들어야 한다 생각을 하는데 저는 고등학생 대상이 아니에요.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대상이에요. 이유는 바로 지금 입시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제가 담임도 해보고 했다고 했잖아요. 3학년 담임도 해봤거든요. 학교에서 공교육에서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통계가 다 있으니까 상담을 해드리면 일단 그냥 왜냐면 이거 구조의 문제잖아요. 어쩔 수 없이 1, 2등급은 11%밖에 없잖아요. 89명은 원하지 않는 등급이잖아요. 당연히 당황하죠. 서울로 가면 제가 서울권대학 기준 말씀드렸습니다. 서울권대학. 안 믿으세요 이제. 학교를 불신하세요. 여기서 큰 패착이 또 발생을 하거든요. 제가 좀 이따 공교육과 사교육의 결의 차이를 말씀을 드릴 건데 부모님들은 적절하게 다 활용을 하셔야 하거든요. 근데 어느 한쪽을 아예 믿지 않으면 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안 믿으시고 이제 좌절하시고 돈을 이제 쓸 정도로 굉장히 많이 쓰고 이 돈은 사실 초등학교 때 써야 하는 거예요. 지금 입시는 반대예요. 초등학교랑 중학교 때 돈을 많이 쓰고요. 고등학교 올라갈수록 특히 고3 때가 돈을 빼야 돼요. 네. 네. 제가 약간 뭐 사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좀 안 믿기신다면, 그렇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자녀가 있어요. 뭐야. 있어 보인다. 네. 초등학교 2학년 올라갑니다. 초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데요. 제가 이렇게 밤 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입니다. 돈을 가장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서 유일하게 절대 싸우지 않는 영역은 사교육입니다.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3 담임을 한다고 했잖아요.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수학이거든요. 너무나 잘 알아요. 고등학교 때 말고 초등학교 때부터 돈을 많이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보고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애전 입시를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은 반대로 생각하시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좀 편하게 하고 고등학교 가서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고 특히 아버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설명회 다니다 보면 대부분 이제 어머님들이 오시잖아요.
근데 제일 어머님들이 불만사항이 그거더라고요. 집에서 아버님이 사교육비 나가는 걸 반대를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쓰냐고. 이제 제일 그게 답답한 부분인 거예요. 엄마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예전 입시는 그렇게 통했을 수 있다니까요. 90년대 입시. 그래서 아버님들도 제가 저녁 때 이것도 하는 이유가 아버님들도 오시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저녁 때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퀴즈 항상 내보면 멋지게. 네. 아이들의 베이비 관리는 결정적인 시기 지금 대부분 90년대 입시 겪으신 분들이잖아요. 1, 2, 3, 4, 5 중에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면 이제 제가 몇 번을 답을 생각을 했을까요? 네, 사실 저는 0번 하나 놓고 싶어요. 초 1, 2. 너무 잔인한 것 같다고요? 그게 뭐냐면 초 1, 2만 돼도요. 딱 보면 보이지 않아요? 태도가. 공부 초 2학년, 3학년만 돼도 애들 말 안 들어요. 저희 집에서도 저희 딸이거든요. 제 말 안 들어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저는 집에서 제일 서열이 낮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부모 자식 간에도 가르치는 거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보여요. 근데 이제 자식이어서 함부로 말을 못해요. 이게. 근데 느낌이 와요. 아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데 느낌이 확연히 이제 오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태도가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태도가 형성되는 거죠.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초 4, 5학년 되면 통제 박 아니에요. 거의 다. 근데 이때부터 이제 학원 여기도 초 5부터 많이 다니는 거 맞죠? 저희 뭐 7세부터 잘 다니는 7세부터. 그러면 여기를 만약에 7세부터 잘 다니면은 학습 태도가 형성이 잘 될 텐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신경을 안 쓰게 되면 그러니까 처방을 안 내리게 되면 그러니까 의사랑 똑같아요. 처방을 어린 시절부터 뭔가 적절하게 내리지 않게 되면 그게 이제 실제 지금 입시하에서는 방치가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건 너무 다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서 네, 제가 편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간단히만 설명해 드리면 저도 이제 영어 교육을 전공을 해서 이제 실제 공교육에서 영어 교사로 생활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 교육학 뭐 공부도 했었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또 중요한데 제가 심리를 좀 공부를 했어요. 왜냐면 이거를 공부한 이유가 학교에 있다 보니까 마음이 아픈 애들이 많아요. 고등학교쯤 오면 많이 망가진 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마음 상태가. 원인은 다 학습과 관련돼 있어요. 우리나라 어쩔 수 없이 이 입시 환경과 관련돼 있고 대부분의 원인이 또 뭐랑 관련이 있냐면 부모와의 소통.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한다는 거죠. 애들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가 입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관점도 없고 뭐 얘기해봤자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애들의 가장 큰 불만이 그거예요. 뭐 삼합칠 하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네, 모르시는 분 없죠? 삼합칠하면 다 아시죠? 혹시 먹을 거 떠올리시는 분 없죠? 그런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삼합하니까 일선, 진선 뭐 이런 말 애들이 많이 써요. 고등학교 가면 애들이 그냥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마음이 아픈 애들도 되게 많고 이게 학습과 관련돼 있고 근데 그거의 가장 큰 원인은 따져보면은 학부모와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설명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이 소통의 간극을 줄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거 이상은 아실 필요는 없어요. 굳이. 그러니까 교사보다 더 많이 너무 많이 알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 정도만 알아도 훌륭하세요. 학생들이랑 대화하는데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목적은요, 일단 202 개정에 대해서 이것만 알면 좋다. 네, 이 정도. 사교육과 공교육의 결의 차이를 좀 느끼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 공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입체적으로 좀 느끼실 필요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 다음에 수능 영어. 수능 영어도 오해가 되게 많은 영역이에요. 왜냐면 절대평가가 돼가지고 마치 되게 쉬운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2022 개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올해부터 적용되는 거죠. 고1 학년부터 2022가 적용이 되고 작년까지가 2015입니다. 2015인데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이거를 이 표를 막 받아 적으시고 외우고 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가 에피소드 같은 형식으로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작년까지 기준으로 공통이 1학년 때 듣는 거예요. 그다음에 선택이 일반 선택이랑 진로 선택으로 나눠져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담임 중에서 선생님들이 가장 하고 싶어하는 혹시 학년이 뭔지 아세요? 1학년, 2학년, 3학년 있으면 가장 힘들 것 같은 혹시 학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3학년. 네, 제가 90년대 입시를 생각하면 안 돼요. 약간의 관점을 뭘로 들어야 따라 다른데요. 생기부를 생각을 한다고 2학년이 가장 깊이에요. 그리고요, 아이들 지도하는 거, 생활지도나 이런 거 생각한다면 고등학교 기준으로는 1학년이 깊이에요. 뭘 제일 좋아할까요? 네, 3학년. 이유는 간단하겠죠. 뭔가 3학년이 부담이 적어요. 선생님 입장에서. 90년대랑 완전 달라요. 고3 선생님이 가장 부담이 적다고요. 저도 해봤지만 계속 하고 싶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여기에서 파생이 돼요. 뭐냐면 공통 일반 선택까지는 상대예요. 상대. 진로 선택이 절대예요. 즉 뭐냐면 예전에 학부모님도 상담하다 보면 어떤 말씀 많이 하시냐면 우리 애가 고3인데 대학생처럼 지내요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걱정하시거든요. 입시를 아예 모르시는 분. 고3이면 대학생처럼 지내는 게 맞아요. 얘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학교에서. 왜냐면 이미 언제 다 결정이 나요? 내신이? 공통. 1학년 때 내신으로 그냥 다 결판이 나버려요. 1학년 1학기 첫 시험으로 얘 운명이 어느 정도 결정이 난다고요. 내신. 왜냐면 내신이 잘 안 변하고 공통 과목이 가장 비중이 높아요. 1학년 때 한 5-60% 비중이에요. 내신이. 등급 선택이 되는 과목으로 따져봤을 때. 그리고 일반 선택이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듣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의 가장 큰 고민, 시기별로 이런 고민을 우리 애가 할 수밖에 없겠구나를 결을 느끼시는 게 중요해요. 고 1학년이 되면 선택에 대한 고민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애들은 고1 때부터 선생님과 상담을 많이 합니다. 이거를 아셔야 돼요. 예전에는 아니었잖아요. 고1, 2때는 담임선생님이 누군지 잘 모르다가 고3 때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많이 하는 구조였다면 지금은 반대라고요. 고3 선생님과는 할 말이 별로 없어요. 말을 단순하게 해도 돼요. 통계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클릭 딱 하고 너 이 대학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굉장히 좀 사무적이에요. 상대적으로. 1학년 선생님하고는 할 얘기가 많아요.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하고요, 뭐 선택 과목 뭐 해야 하고요, 뭐 이런 것부터 해서 할 수 있는 얘기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고2 선생님을 제일 신경을 많이 써요. 눈치를 많이 봐요. 왜냐면 고2 때 생기 비중이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고2 담임을 하면 1년 내 못 쉬어요. 고3 담임을 하면 9월 달까지 하면 한 4-5개월 쭉 쉽니다. 이거 쉰다는 게 진짜 학교를 안 다니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여유가 좀 있다라는 거죠. 상대적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이랑 많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진로 선택이 절대평가였으니까 2학년 2학기 때랑 3학년 때는 다 진로 선택을 많이 듣게 되는 얘는 지필평가를 보는 게 없는 거예요. 절대평가인 이런 진로 선택 과목들은 수행 100으로 대부분 진행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고3 때 시험 기간에 얘가 지필고사 보는 게 없는 거예요. 당연히 얘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내신도 1, 2등급도 아니에요. 내신이 뭐 3등급에서 4, 5, 6등급 사이에요. 그러면 그쪽 등급인 애들은 내신을 또 살려가지고 대학을 그냥 갈 거예요. 최저도 없는 데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는 진짜 3학년 때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너무 다르긴 하지만 보통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3, 4, 5등급인 애들이 제일 많잖아요. 그럼 이 아이들이 수능 최저도 없는 데를 만약에 노리고 있다라고 하면 고3 때 진짜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생처럼 지내죠. 또 운전면허 타고 이래요.
고3 때. 그 고3 기간 중에 운전면허 따는 애가 많아졌어요. 옛날보다. 옛날에는 수능 끝나고 했잖아. 그리고 요즘 애들 고3 때 되면 체험학습 15일 다 써요. 15일 있는 거 아시죠? 체험학습. 고3 되면 다 써요. 고1, 2 때 그걸 다 쓰는 애는 없거든요. 고3 때는 꽉꽉 채워서 다 써요. 애들이. 그럼 그걸 이해를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3인데 우리 아이의 성적을 보고 야 얘가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를 이해를 하고 아 얘가 대학생이 지낼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지 여기에서 야 너네 공부 안 하냐 해버리면 아무것도 모르면서 잔소리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맥락을 아냐 모르냐가 엄청 중요해요. 그 다음에 202 개정에서는 다 아시겠지만 이게 5등급으로 바뀌었죠. 5등급 상대평가로 바뀌게 됐고 선택 과목이 좀 세분화되긴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고교 학점제라고 해서 올해부터 뭔가 대단히 엄청난 걸 하는 것처럼 부여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포장지만 올해 고교 학점제로 바꾼 것뿐이에요. 포장지만. 결국에는 공통 과목이 제일 중요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교육 과정이 바뀌었지만 달라진 게 없어요. 결국에는 고1 때 첫 시험이 무조건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 부모님 세대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 무조건 국어, 영어, 수학 잘하는 애가 대학 잘 가요. 그게 안 바뀌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교육 과정이 바뀌어도 그게 변하지 않아요. 그거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 이상 아실 필요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 과목이 제일 중요하다고 무조건. 고교학점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있어 보이게 만들어는 놨는데 결국엔 1학년 때는 이 과목이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에서 내신이 다 결판이 나거든요. 원래 하던 거 하는 거예요. 명칭만 바뀐 거예요. 이런 거 사진 찍으셔야 돼요, 어머니. 이런 거. 이 과목 딱 무조건 찍어야 되는구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이렇게 찾아보시면 나오시고요. 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질은 결국에는 국영수 잘하는 거예요. 그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교육 과정을 바꿔도 그건 변하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자율리 수학점이라고 써 있는 게 이제 2학년, 3학년 때 뭔가를 선택해서 듣는 건데 이미 몇 년 전부터 하던 건데 이름만 학점제로 바뀌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아무런 동사들이 아무런 동요가 없어요. 이름만 바꿔치기 했네. 원래 하던 거 하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그냥 느낌만 이해하세요. 영어 뭔가 포장지는 바꿨는데 영어가 저렇게 포장지가 바뀌었다고 배우는 게 달라질까요? 아니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딱 하나만 조금 차이가 있다면 이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과 교사 입장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었다. 그게 뭐냐면 공통이 1학년 때 배운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2015 때까지는 영어라는 과목이 1학년 내내 과목명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과목명이 똑같으면 생기부터 1년 동안 한 번 쓰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500자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 학종 갈 때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 1년에 500자였는데 1, 2로 나눠지니까 학기별로 마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간 1000자, 학기별 500자로 바뀐다. 이 정도. 이거는 학생한테는 중요한 거예요. 그냥 기록을 2번 챙겨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좀 보여줄 게 많은 학생들은 그만큼 기회가 늘어난 거죠. 그리고 교사 입장에서는 일이 2배로 늘어난 거죠. 교사들은 안 좋아해요. 이런 걸 제일 싫어해요. 일이 늘어났잖아요. 학생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기록을 잘 챙기는 애면 좋아요. 근데 기록을 못 챙기는 애면 훨씬 불리해지는 거죠. 그만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우리 애가 제가 이제 여기가 어학원이니까 영어만 제가 예시를 든 거예요. 아, 우리 애가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 공통 영어가 1, 2로 나눠지는구나. 그러니까 생기부 기록을
한 학기별로 잘 챙겨야 한다는구나. 이 관점만 딱 알고 계시고 애한테 한 번씩 아는 척만 해주시면 돼요. 그럼 아, 우리 엄마가 되게 잘하는구나. 이 느낌만 주시면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2015보다 2022가 됐을 때 어쨌든 두 번 챙겨야 되니까 영어가 조금 더 중요하게 비교과를 중요성이 좀 올라갔다고 봐도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생기부 기록이. 제가 참고로 또 하나 연관지어서 말씀을 드리면 5등급 체제로 지금 바뀌었잖아요. 올해부터 5등급 체제로 바뀌면서 저도 이제 계속 그 통해서 소식통을 통해서 이제 가장 가까운 분한테 계속 소식통을 통해서 이제 전화를 듣다 보니까 5등급 체제로 바뀌었죠. 그럼 뭔가 내신이 완화된 것 같잖아요. 그리고 수능도 상대적으로 지금 수학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인문계 수준으로 완화가 됐거든요. 수학 같은 경우가 뭔가 완화가 된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 생기부 기록을 훨씬 더 정교하게 볼 거라는 예측이 굉장히 많아요. 즉 학종에서 생기부. 그다음에 요즘은 흐름이 또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어느 거 하나 놓칠 수 없는 게 뭐냐면요. 아시다시피 교과랑 종합이 있잖아요. 들어보신 적 있죠? 다 아시죠? 교과랑 종합. 차이 뭔지 아시죠? 교과는 정량 평가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신으로 좀 줄을 세우는 경향이 있는 거고 종합은 정성 평가라고 해요. 근데 이거를 너무 이분법적으로 나눠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요즘 대학 입시의 흐름을 보면 교과의 종합화가 이루어지고요. 종합의 교과화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다 잘해야 돼요. 그냥 다 잘해야 돼요. 교과, 종합, 수능, 최저, 정시 어느 거 하나 손 놓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전략은 본인이 짜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성적이 짜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한테 항상 하는 말입니다. 너가 스스로 교과니 종합이니 선택하면 안 된다. 이 성적을 보고 선택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무조건 다 열심히 다 잘해야 돼. 그러니까 변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완화는 포장지입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5등급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 의미가 있는 게 사회 및 과학, 문화 선택 과목이 절대평가가 됐다고 해요. 이게 가장 논란이 됐던 영역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선택이 일반, 진로, 융합 이렇게 나눠진다고 했을 때 융합이 이제 상대적으로 좀 더 고차원적인 사고 능력을 측정하는 과목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아요. 즉 뭐냐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간다고 했을 때 융합 선택 과목의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 비중이 높아졌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만약에 상대평가면 학교에서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는 게 부담이 있어요. 애들이 선택을 안 해요. 애들이 내신 때문에. 근데 절대평가잖아요. 그래서 절대평가면 학교에서 부담이 적죠. 다양한 교과목을 개설할 여지가 커지죠. 왜냐면 애들이 선택을 하니까요. 그리고 이번에 지금 바뀐 거에 의하면 그동안에는 12~13명 정도가 최소 수강 인원이었다면 지금 5명으로 바뀐대요. 그러니까 최대한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최대한 다 해주겠다는 거고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다양한 교과목을 들을 여지가 더 많아진 거죠. 아이들한테. 이게 특히 종합 전형을 노리는 아이들한테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논란이 있던 거예요. 왜냐하면 특목자라고 예를 들어 흔히 좀 공부 잘하는 학교들은 다양한 교과목을 개설할 여지가 되게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고등학교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여러 기준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교육과정이거든요. 요즘에 대표적인 게. 그래서 융합선택 과목이 절대평가로 됐다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합의가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등급 상대평가로 가는데 국영수는 일반 진로 융합도 전부 이제 상대입니다. 5등급. 그러니까 예전에는 진로는 절대였거든요. 그 애들이 조금 부담이 덜했어요. 2학년 2학기부터는. 근데 지금 일반 진로 융합 국영수 기준으로는 전부 상대 5등급 상대. 5등급이 되는 대신에 상대 평가 과목이 늘어난 거예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안 오신 학부모님들에서 5등급제면 1등급이 몇 프로? 10%. 네. 그래서 근데 2등급 되면 그냥 어쨌든 서울의 대학은 좀 멀리 떨어진다. 네, 그냥 무조건 네. 1등급에 들어야 된다. 10% 안에. 네, 네. 10% 그러니까 네, 하셔야 네. 돼요. 10%를 머릿속에 넣으셔야 합니다. 제가 이제 또 다음 넘겨 드리면요. 네. 올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자, 작년
작년까지는 9등급 41, 23, 41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러면 네, 뭐 찍으실 분들은 네, 찍으셔도 되고요. 네, 네, 이것도 이제 이 수치를 외우는 것보다 함의가 중요한 거죠. 제가 함의를 말씀드릴게요. 자, 보시면 그동안에 수시 이 지역도 제가 지금 원장님을 통해서 듣기로는 대부분 아이들이 수시로 진학을 하는 거예요. 주변 고등학교들은 정시로 대학을 잘 가는 것은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수시랑 정시가 이렇게 같은 학생이 신청하셨을 때 그 수시로 대학을 조금 더 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지난 2주 전에 오셨을 때 그 이제 제가 한 사례를 말씀드린 게 있는데 그 태릉고에 이제 전교권에 있는 친구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친구가 이제 서영고랑 그 다음에 서성안까지를 수시로 썼었어요. 근데 거기를 떨어지고 정시로 이제 마지막 써서 이제 추합해서 한 게 경희대 갔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수시를 노리는 게 조금 더 이렇게 높은 곳으로 쓰는 거고 그 아무래도 일반 고등학교가 여기 주전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정시 수능 대비는 조금은 아무래도 부족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능보다는 이제 그 수시로 가는 것들이 조금은 더 낫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친구가 내신에서 2학년 때 할 때는 전체 통틀어 1등급이었어요. 1등. 1등이었대요. 전교 1등. 전교 1등인데 떨어지고 정시로 경희대를 갔다. 맞아요. 이거는 전공은 이과. 네, 굉장히 네. 충격적인 사례이면서도 보통 일반고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것 같으면서도 보통의 일반고들이 겪고 있는 전형적인 사례예요. 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애들끼리 내신 경쟁이 굉장히 심해요. 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내신으로 우리 애가 대학을 간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그 느낌 결의 차이가 있잖아요. 제가 아까 선호도 3, 40개 쫙 있다고 했잖아요. 1등급은 진짜 그 하늘이죠. 네, 그 하늘에 있는 학교인 거고 1등급부터 굉장히 이제 세분화됩니다. 0.1점 단위로 완전 달라져요. 뭐 1점 중반과 1점 후반은 또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리고 서울권에 진짜 마지노 막 차를 탄다라고 해도 2등급 초반 이내로 들어와야 할 거예요. 아마 2등급 초반에서 교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종합이면 좀 더 낮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최저가 걸려있냐 걸려있지 않냐에 따라서 내신 등급이 뭐 0.5에서 1등급 정도 상쇄될 여지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고려대학교는 최저가 있어요. 고려대학교 최저는 가장 까다로워요. 한양대가 최저가 없었어요. 당연히 내신이 어디가 더 높아요? 한양대가 훨씬 높습니다. 0.5에서 1까지 높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서열상으로 고려대보다 한양대가 더 높나?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 마음의 서열은 고려대가 더 높은데 내신 등급이 최저가 또 걸리냐 안 걸리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2등급 이내에 들어야만이 이제 서울권에 이름 들어본 학교를 갈 수 있었고요. 2등급 중간 정도는 돼야지 경기권에 이름 들어본 대표 학교를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바뀌잖아요. 제 생각에는 2등급 맞으면 서울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10% 안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가 이제 이 싸움이 굉장히 치열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학생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실제로 저는 이걸 학생 대상으로도 설명회를 많이 하거든요. 학생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실제 중학교 3학년 고1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10% 안에 들어가는 거 어떨 것 같아? 쉽지 않을 것 같다. 근데 국가에서는 어쨌든 교육부에서는 내신이 완화됐다고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내신이 완화되고 수능도 뭔가 완화된 것처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학 입장에서도 다른 수를 또 찾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얘가 제대로 된 1등급인지를 밝혀내는 그 작업이 들어갈 거예요.
지금까지 대학의 선례로 봤을 때 그동안에는 1등급이면 그냥 믿었거든요. 1등급이면 믿었습니다. 그래도 거기서도 감별해내려고 했어요. 얘가 최상위 1등급인지 그냥 1등급인지를 감별해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실제로 생기부 매뉴얼 책도 선생님들이 이렇게 실제 참고한 생기부 매뉴얼 책도 막 이렇게 두꺼운 책들이 막 시중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만큼 생기부 쓰는 게 어려운 건데 10%로 돼버리면 이제 이거를 감별해내려는 대학의 그 전략은 훨씬 더 치밀하고 정교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가나 포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2등급이든 1등급이든 무조건 원점수를 최고로 잘 맞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표준 편차는 이제 제공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표준 편차가 제공이 돼서 학교를 상대적으로 알 수 있었거든요. 표준 편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공부 잘하는 학교, 크면 좀 못하는 학교 해가지고 조금 그런 것도 따지는 경향도 있었는데 이제 표준 편차는 제공을 안 해줘요. 대신에 성취도별 분포 비율, 원점수, 뭐 평균 이런 것들이 대학에 다 넘어가게 되는데 진짜 10%인지 아닌지 알려면 그것만으로 부족하니까 생기부 기록, 진짜 제대로 된 생기부 기록이 작성이 되는지 그러면 이제 수행평가, 학교에서 이제 수행평가 비율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결론적으로 여기 학생한테 뭐 혹시 몇 학년이에요? 중학교 이제 3학년. 3학 올라가요? 내년에 이제 고1이 되는 거네. 혼자 왔어? 혼자 하는데 좀 늦게 오셨어요. 그래. 1년 남은 거야, 그치? 부담스럽지만 얘기하면 고등학교 올라가면 시험 기간이 따로 없는 거야. 그냥 1년 내내 시험 기간을 생각하시면 돼요. 공부 잘하는 애와 못하는 애 제가 가장 큰 특징 제가 보니까 공부를 잘하는 애와 못하는 애의 가장 큰 특징은 공부를 잘하는 애는 시험 기간이 따로 없어요. 1년 내내 시험 기간이에요. 지금 더 그렇게 돼야 돼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이 10%를 외우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 주변에 교사들한테 얘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학교에서도 이제 발생의 비상 상황이라는 게 내신이 완화되고 생기부 기록도 뭔가 계속 매년 엄청나게 미묘하게 다 바뀌거든요. 그리고 수능도 뭔가 완화되는 것 같고, 근데 대학에서는 분명히 더 정교한 잣대로 들이댈 거고, 이걸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학교마다 이제 난리예요 지금 교사들 입장에서. 그것 때문에 계속 요즘 2월달에 교육과정 회의하거든요. 수능이 이렇게 바뀝니다. 여기서 가장 크게 바뀌는 게 탐구 쪽이에요. 보시다시피 예전 수능 기억나세요? 혹시 예전에 국어 언어 120점, 수리 80, 네 기억나시죠? 외국어 80, 그다음에 탐구 120점인데 70이 48이었던 거 기억나시죠? 잘 보세요. 이거 예전에 2차 수능이랑 비슷한 거 같지 않아요? 이번에 바뀌는 거. 탐구. 그렇죠? 네, 예전에 2차 수능이랑 되게 비슷하고, 그 다음에 수학은 기존의 인문계 범위로 수능에 한해서는 축소됐어요. 공통으로. 그리고 국어는 제가 현재 국어 교수한테 또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국어는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거 선택이었다가 이게 합쳐 다 잘해야 하는 걸로 가니까 좀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말도 하기도 하더라고요. 국어가 진짜 어려웠긴 해요. 나중에 국어 문장 봐보시면 진짜 헉 소리 나거든요. 국어 진짜 어렵고, 수학은 상대적으로 제가 그 수학 선생님한테 여쭤봤더니 웃으시는 줄 알 것 같아요.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수학하는. 그랬더니 수학은 쉬워졌네? 상대적으로. 인문계 수준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영어는 똑같아요. 원래 하던 거 하시면 돼요. 그리고 탐구에서 큰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영어와 입시 연결고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볼 때는 영어는 critical period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뭘 하느냐. 일단 사교육과 공교육의 이 차이를 좀 느끼실 필요가 있는 게, 사교육은 경험하는 곳이고요, 공교육은 증명하는 곳이에요. 공교육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험악구도로 가시지 마시고요. 나한테 필요한 걸 이용하셔야 하는데 사교육은 여기서 뭔가 모이고 제가 아까 원장님이랑 이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원장님이 좀 소개를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중학교 때 어떻게 하시는지 원장님이 한번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그 중학교 이미 그 다니고 있는 친구들은 잘 알고 있겠지만 이제 얼마 전에도 지난주에도 그 모의고사로 시험 보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거 이제 모의고사 시험 보고 이렇게 고등 영어 공부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고등학교 것들을 미리 경험하고 공부하고 학습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미리 공부하고 이렇게 미리 경험한 친구들이 당연히 고등학교 갔을 때 더 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 갔을 때 아까 또 말씀하셨지만 1학년 1학기 때 첫 시험부터가 제일 중요하다 했잖아요. 당연히 그거를 그때 가서 증명하려면 언제 미리 경험하고 언제 미리 공부해야 되겠어요? 중학교 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작업을 그 공부를 저희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미리 하고 있다. 고등학교 걸 공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엄청나게 MRI 제가 좀 더 비교할 텐데 MRI 정교하게 찍으시더라고요. 중1 때부터 고1 모의고사 한 12번 이상을 찍으시더라고요. 중학교 내내.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해서 어떤 공식 기록에 남는 건 아니에요. 여기 학원에서 그 모의고사를 치른 게 어떤 국가 시스템에 기록이 남는 건 아니잖아요. 대신에 평가전을 계속 치르는 거죠. 근데 공교육의 시험은요, 모든 게 기록이 남죠. 그러니까 월드컵에 나간 거예요. 월드컵에 나가서 경험할 수는 없잖아요. 무조건 증명을 해야 하잖아요. 공교육은 증명하는 곳이에요. 제가 공교육에 있어봤지만 우리나라 시스템이 그래요. 왜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국가에서 정한 법정 수업 시수거든요. 영어. 잘 보시면 280시간 정도 나와요. 근데 제가 0.6을 곱한 이유가 혹시 학생 중학교 3학년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왜 0.6 곱했는지 알 것 같아? 모르겠어? 중학교에서 뭐 많이 봐? 수업 시간에. 중학교에서 수업만 해? 수업 시간에? 뭐를 많이 해? 수업 시간에 수업 말고 수업 열심히 잘 들어. 수행 평가를 엄청 많이 쓰던데. 수업 시간에. 계속 기록을 남겨야 하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실질적으로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70시간? 공식적으로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거 가지고 고등학교 가서 증명해야 돼요. 또. 고등학교 수업 실수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별로. 왜냐면 고등학교는 더욱더 증명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교사는 이게 그러니까 역량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도 있어보고 고등학교도 있어봤지만 중학교에 있을 때 제일 안타까운 거는 고등학교를 위해서 뭔가를 대비를 시켜줘도 이런 게 다 법에 걸려요. 선행학습 금지법.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칠 수 있죠. 이건 상관이 없어요. 중학교에서는 이걸 할 수가 없고.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교육과정 어떻게 설계되어 있어요? 중고등학교 격차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과정을 어느 정도 숙지해 놓고 들어가지 않으면 아예 적응할 수 없게 설계를 만들어 놓고서 법으로는 못 가르치게 해놨다고요. 이게 현재 우리나라 시스템의 가장 큰 맹점이에요. 부모님들이 저 시간이 와닿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학원에서 제시 같은 거 없이 수업만 하는 거가 한 달에 24타임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저 169시간이 되면 7개월 특강 같은 거 하나도 안 하고 제시 하나도 안 보고 7개월 다닌 거밖에 안 돼요. 근데 저게 3년치거든요. 3년치의 학교에서 영어 가르칠 시간이 레벨이 안 되고 그러는 학교 시스템이 우리 학원에 7개월 그냥 알짜 수업만 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실력을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그냥 우리 각자 도생시켜야 되는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교육과정 시스템은 알아서 잘해라. 알아서 준비해와라. 네, 그리고 이제 잠시 조금 쉬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그리고 이제 그 팀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중학교랑 고등학교랑 격차가 엄청나게 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격차가 얼마나 큰지 어머님들이랑 학생들이 볼 수 있게 저기 중학교 시험지랑 고등학교 시험지 여기 금방 학생들 거 조금 뽑아놨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쉬는 시간에 보시는 거는 이제
올려보셔야 되니까 이렇게 보시고 자리에 두시면 되시고 이따가 가실 때 혹시나 남는 것들이 있다, 내가 챙겨낼 필요가 있겠다 하시면 갖고 가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쉬는 시간 하면 네, 곧 종칠 것 같아서 또 아이들 나올 거라 화장실 원하시는 분들 하나 다녀오시고요. 그리고 요 다음 시간부터는 쉬는 시간 없이 진행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럼 기출문제 꼭 한번 보세요. 그게 지금 핵심입니다. 기출문제 한번 꼭 봐보세요. 10분 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